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리따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뭔가 제목부터가 조금 무섭긴 한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리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리따님께서 이렇게 또 다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따님, 오늘 제목만 말하고 갈 건데 제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제목은 빨간 십자가 귀걸이입니다. 우와, 제목부터가 뭔가 도대체 뭐지? 빨간 십자가 귀걸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리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겨울밤 어떤 지하철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막바지쯤에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도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과는 다르지만 좀 친해지게 된 어떤 언니 커플하고 밤 늦게까지 같이 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푹 빠져있던 게임이 있었는데 리그 오브 전설이라고. 리그 오브 전설, 예. 네, 그 게임을 그날도 그 언니 커플이랑 저랑 셋이서 PC방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고 있었어요. 그 언니하고 저는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집 사이가 지하철을 타면 한 30분이 걸리고 택시를 타면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네, 그 언니 집 주변이 좀 더 번화가라 가지고 놀 때는 거의 그 언니 집 쪽으로 가서 제가 놀고 시간이 좀 늦어졌다 싶으면 택시를 타고 집에 오고 그랬었어요. 또 제가 택시를 자주 이용을 했던 이유가 지하철에서 내리면 제 자취방까지 가려면 엄청 가파른 경사진 길을 좀 오래 갔었어야 돼가지고 그게 귀찮아서라도 택시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정신없이 게임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살던 지역의 지하철 막차 시간이 서울처럼 늦게까지 하지를 않았어요. 보통 한 서울은 12시 1시 가까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한 11시 좀 넘어서 11시 반 정도면 막차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한 판 더 하고 택시를 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유난히 그날따라 택시비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중간에 내려서 집 앞까지 바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은 이제 이례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앞에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면 어떤 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갈아탔어야 되는데 갈아타려고 했던 역이 조금 옛날 동네기는 해도 근처에 대형 마트들도 많이 있고 또 모텔촌 같은 게 있어서 시간이 좀 늦었다고 해도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런 역이었거든요. 아무튼 그 지하철을 타고 그 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역내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이 지하철을 이용을 해봤지만 막차도 타보고 막차도 놓쳐보고 여러 경험을 해봤어도 역내에 저 말고 아무도 없는 순간은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아무도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용변이 아주 급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까지 가서 해결을 하기에는 몸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가지고 일단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급하게 역내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역내에 있는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양옆에 붙어있기는 한데 각각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입구가 나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는데 아마 여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는 게 저는 대부분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런 공중 화장실 같은 데를 이용을 하면 벽 끝에 붙어있는 모서리 칸에 들어가거든요. 그날 그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날도 역시 벽 끝 모서리 칸으로 이동을 해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안에 자동 센서 등이 탁 꺼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다시 움직이면은 켜져야 정상인데 이게 막차 시간이 다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팔을 이렇게 휘적거려도 불이 다시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야가 좀 어두워지니까 행동도 좀 느려지고 그래서 천천히 뒤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화장실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근데 일반 여성분들이 신는 하이힐 구두 소리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좀 딱딱한 신발 같았는데 구두 소리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분이 들어왔는데도 센서 등은 안 켜지더라고요.
저 속으로 그냥 저분도 당황스러우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처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여러 겹 껴입고 있었고 패딩도 입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한참 정리하는데 문득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누가 화장실에 들어왔으면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손을 씻는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신다든지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구두 소리가 이렇게 저벅저벅 좀 들리고 나서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 불이 안 켜지니까 볼일 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시 나가는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나가는 소리도 안 들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적막한 화장실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사실 나가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기는 했겠지만 그냥 그 순간에는 좀 본능적으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하던 거 멈추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체감상 한 5분 정도를 숨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데 진짜 저 말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너무 예민했나 보다 하는 순간에 제 화장실 칸 바로 앞에서 착 하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설명을 하자면 타일 바닥에 케이스가 없는 핸드폰이 떨어졌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딱 들리고 바로 되게 낮은 남자 목소리로 누가 아이씨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정수리까지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래서 누가 있다 지금 문 밖에, 폰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막 어떡하지 이렇게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당황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화장실 칸에 요즘에는 좀 비상벨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에. 그때 거기에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되게 그냥 1차원적으로 아까 만났던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딱 생각나는 사람한테. 근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같이 놀았던 언니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둘 다 안 받으니까 진짜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경찰에 내가 이런 일도 신고를 해도 되나? 오기는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이 누구랑 전화하는 척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괜히 폰을 귀에다 대고 이제 누구랑 얘기하듯이 엄마 나 리딴데 나 지금 무슨 여자 화장실에 제일 끝에 칸에 있는데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갑자기 대답을 안 하거나 전화가 끊기면은 바로 경찰에 신고 좀 해줘. 나 무슨 역 여자 화장실 끝에 칸이야. 나 이제 나갈 거야. 이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괜히. 네, 사실 거기가 공중 화장실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냥 왠지 위협적인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나 이제 나간다. 하나, 둘 하고 나름대로 페이크를 주려고 보통은 하나, 둘, 셋 이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 둘 할 때 문을 팍 열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장실을 나와서 이제 눈도 못 뜨고 막 뛰는데 얼마 못 가서 순찰하시던 영무원 분이랑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제가. 그 영무원 분이 막 왜 그러시냐고, 아가씨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경황이 없고 그래갖고 대답도 잘 못하고 그냥 막 헉헉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서 화장실 쪽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거기 남자 여자 화장실이 붙어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키도 좀 작고 되게 왜소한데 정말 멀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도 약간 포마드로 올린 어떤 아저씨가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양팔 양다리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엄청 빠르게 후다닥 남자 화장실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서는 되게 천천히 볼일 보고 나온 사람인 것 마냥 걸어 나오더라고요. 영무원분은 그 남자를 못 봤어요. 제가 그때 그 아저씨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섭게 쳐다보더라고요. 살면서 좀 처음 보는 그런 눈이었어요. 맛이 가 있는 눈? 그래서 이제 막 뭐야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눈에 하나 띄는 게 이렇게 그 사람 정장 착장이랑 좀 되게 안 어울리게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만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빨간색의 짧게 딸랑거리는 귀걸이였는데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어쨌든 막 정신이 팍 들어가지고 그 영무원분 손을 제가 뿌리치고 다시 뛰었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눈에 보이는 아무 택시를 잡아서 집 쪽으로 왔어요. 근데 막상 혼자 있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제가 사는 자취방 옆 건물에 아는 친구가 살았어가지고
그 친구를 A라고 할게요. A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오늘 하루만 너네 집에서 좀 자도 되냐고 하고 그 친구네로 갔습니다. A한테 막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뭐 네가 너무 예민했던 거 아니냐, 남자 화장실에서 그냥 나오신 거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아니 제가 그 정도도 구분을 못 했겠어요.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 쪽으로 그렇게 뛰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한데,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A네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부터는 그냥 다시 제 자취방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별일 없이 지나가면서 그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잊혀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4일이 지났을 때 새벽 3시쯤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그 도어락 누르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삑삑삑 이런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누가 저희 집 현관 도어락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안 열렸죠. 그때 제가 남자친구도 없었고 그때는, 근데 저는 집을 막 이렇게 친구들처럼 아지트처럼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저희 집 비밀번호는 저밖에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주변이 다 대학가고 원룸촌이라서 세입자가 거의 90% 이상이 다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가끔 가다가 술 먹고 이제 자기 집인지 옆집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도어락을 누르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 누가 진탕 취했나 보다 하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도어락을 또 누르는 거예요. 또 틀리고 또 누르고 또 틀리고 또 누르고, 그리고 한 3번째쯤 됐을 때 그때는 누가 취해서 실수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거는 고의로 문을 열려고 누른다,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막 이런네 저런네 얘기를 해도 막상 그 상황이 실제로 새벽 3시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어락이 그렇게 연속해서 몇 번 틀리면 경고음 같은 걸 내면서 한동안 작동이 안 돼요. 근데 그 경고음이 꽤 커요. 그래갖고 경고음이 막 울리길래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좀 새벽이기는 해도 그래도 그렇게 큰 소리가 나면 좀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뭔가 범죄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다른 집에서 나와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갔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지 몰라 어째 미친놈이네 이렇게 하면서 경고음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경고음이 끝나고 또 누르는 거예요, 도어락을.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뭐 순찰이든 뭐든 해달라고, 지금 누가 우리 집 문을 열려고 한다 이러면서 신고를 했고, 조금 있다가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신기하게도 신고하고 나서는 도어락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더 이상 안 나고요. 경찰분들도 오시면서 건물 주변이나 건물 내부를 이렇게 한번 보셨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가 원룸촌이다 보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신고가 좀 자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며칠 순찰을 좀 강화하겠다, 근데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해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니니까 더 이상 뭘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인 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너무 무서우니까 못 믿었더라고요. 순찰을 좀 해주신다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그래갖고 그날인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아침 수업이 없는 날이었어가지고 오전 10시쯤에 사람들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짐을 대충 좀 싸가지고 그 며칠 전에 같이 놀았다는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좀 하고 내가 언니네서 좀 지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한동안. 그랬더니 언니가 당연하지, 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제 얘기를 듣고 그 엊그제 A라는 친구랑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언니는 살면서 그런 좀 사소하지만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을 종종 겪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공감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겠다, 네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이제 지내고 가라고 해줘가지고 언니 집에서 통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는데 저랑 같이 수업을 듣던 또 저랑 같은 과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또 B라고 해볼게요. 그 B랑 그냥 공강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B가 저보고 맞다, 너 이모는 잘 만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무슨 이모? 나 이모 없는데? 이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남자 형제만 있으셔서 저는 이모가 없어요. 근데 B가 하는 말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 아줌마가 너 이모라 그랬는데? 이러길래 도대체 그게 뭔 소리냐? 자세히 얘기를 해봐라 하니까 B도 자취를 하는데 그 B네 자취방이 있는 건물의 그 층에 어떤 아줌마가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자주 서성거리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B네 층하고 그 위층하고 이어지는 계단 중간에 앉아서 누굴 기다리는 것 같더래요.
그 아줌마를 B가 한 2번, 3번 보고 나서는 왜 맨날 저러고 계시나 추운데 이런 생각 들어서 저기 누구 기다리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조금 흠칫하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하는 말이 자기 조카가 땡땡 대학교에 다니는데 만나기로 해서 찾아왔는데 어느 호수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B가 조카 이름이 뭔데요? 이랬어요. B도 자기 친구일 수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이름 얘기는 안 하고 생김새를 묘사하더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했냐면 형광색 같은 하늘색 긴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 단발에 키는 이 정도 되고 여자애다 이렇게 했대요. 그때가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평소에 되게 자주 가는 학교 근처의 옷가게에서 되게 쨍한 민트색 롱패딩을 파는데 제 눈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도 하고 그럴 때였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패딩을 결국에 사고 겨울 내내 거의 그 패딩만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야, 그 패딩 좀 갖다 버려라. 진짜 색도 너무 쨍하고 별론데 뭐가 좋다고 그 돈 주고 샀냐. 좀 비쌌어요. 막 이렇게 놀렸어요, 친구들이.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너무 예쁘고 또 이제 제가 알바해가지고 한 달 월급을 다 갖다 바쳐서 얻은 귀한 패딩이라 어때? 이러고 그냥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B가 하는 말이 우리 대학교에서 민트색 롱패딩 입고 다니는 단발 여자애가 너밖에 더 있냐. 바로 넌 줄 알고 옆 건물 몇 호에 산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 이모 근데 되게 젊게 사시더라. 그 연세에 되게 짧은 쇼컷에 짧은 테니스 치마에 망사로 된 티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셨는지 막 팔다리에 근육이 장난이 아니더라. 나는 그런 거 되게 멋있는 것 같다고 그 연세에 자기 관리가 엄청 잘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칭찬을 막 하길래 아니 나는 이모가 없다니까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인상착의를 좀 더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은 마스크를 하고 계셔갖고 잘 못 봤대요.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 귀걸이를 한쪽만 하고 계시더라. 그것도 스타일이신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좀 귀걸이를 한쪽만 했다고? 그냥 진짜 은연중에 그 역내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정장의 포마드 아저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은연중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격양이 돼가지고 B한테 그 혹시 귀걸이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나냐고 했더니 빨간색 십자가 귀걸이였다는 거예요. 그게 쇼컷인데 그 귀걸이가 있으니까 눈에 확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빨간색이라고 하자마자 소름이 좀 끼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소름이 끼친 포인트가 귀걸이도 귀걸이인데 그날 제가 영내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던 날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A라는 친구네서 하루 잤다고 했잖아요. 근데 A랑 B랑 같은 건물에 살았거든요. 예를 들면 A는 뭐 3층, B는 2층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미친놈이 나를 따라왔다는 건지. 근데 B는 아줌마라고 하는데 그건 뭔 소린지 저는 아저씨였거든요.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으면 제가 그날 그 건물로 들어가니까 제 집이 거기 있는 줄 알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B가 좀 생각을 하다가 헐, 야, 나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모면 조카 이름을 모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조카를 생김새랑 성별로 묘사를 해요. 그냥 이름을 말하지. 그래서 B는 분명히 그때 조카분 이름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겨울에 추운데 그렇게 건물 계단에 좀 초라하게 앉아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니까 조금 안 됐다는 생각에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그 사람 조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가워가지고 집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얘기를 해보니까 좀 수상하다. 너네 집 괜히 알려준 것 같다. 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괜히 좀 A한테도 미안하고 B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딱 봐도 놈인지 아닌지 아무튼 좀 위험한 사람인 것 같은데 괜히 저 때문에 그 친구들 위치가 노출이 된 것 같아서 다행히 그 친구들한테 별일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뭐 해코지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이 무서우니까 또 다들 혼자 사는 여학생들인데 그래서 제가 B한테 일단 나는 이모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으면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너 그 사람 한 번만 더 마주치면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라. 이상한 사람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B가 하는 말이 그 아줌마 근데 너네 집 알려주고 나서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을 알려줬던 시점이 그 아줌마가 처음 보이고 4일 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로는 퍼즐이 맞춰진 거죠. 저도 영내 화장실 일을 겪고 나서 4일 뒤에 도어락 사건이 일어났던 거였어서
그냥 그놈이구나 했어요. 제가 도어락 사건 이후로는 아는 언니네서 통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저희 집 문을 막 열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언니네로 안 갔으면 무조건 그놈이랑 무슨 사단이 났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추측만 좀 난무하고 그렇다고 할 해결책은 딱히 없이 계속 언니네서 이렇게 통학을 하고 있는데 언니네서 통학한 지 한 2주쯤 됐을 무렵에 저는 수업이 먼저 끝나서 언니 집에 있었고 언니는 이제 친구 만나고 온다길래 그냥 언니 집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왜? 하고 받으니까 되게 막 떨리는 목소리로 야, 너 지금 집이야? 내가 지금 신분증이 급하게 필요한데 집에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너 지갑 좀 들고 무슨 병원으로 좀 빨리 와줄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되게 급해 보여서 알겠다고 하고 지갑을 들고 부랴부랴 언니가 말한 병원에 갔는데 학교 근처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었어요. 그래서 설마 언니가 다쳤나 싶어가지고 막 찾아다녔는데 언니가 다친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언니의 과 여자 선배가 많이 다쳤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제 친한 언니를 급한 대로 보호자로 하고 수술을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하면서 이렇게 언니를 봤는데 언니 손이랑 얼굴이랑 막 옷에 막 사방에 피칠갑을 했더라고요. 언니는 막 덜덜 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따뜻한 꿀물 같은 거를 한 잔 주면서 좀 진정하라고 괜찮다 수술 잘 되실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러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그날 그 다친 선배랑 저녁 약속이 있었대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더래요. 근데 평소에 그 선배가 이렇게 약속을 연락도 없이 그렇게 파토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전화를 몇 번 더 해본 거예요. 근데 결국에 전화를 받기는 받았대요. 근데 완전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 선배가 야, 나 다친 것 같아. 피가 엄청 많이 나. 어지러워. 이러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어디냐고 했더니 집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언니가 그 선배 집을 알고 있으니까 119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그 선배네로 달려가고 이게 둘 다 학교 끝나고 만나기로 한 거여서 다 학교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배 집도 뭐 거기서 거기고 하니까 그 선배네로 가서 같이 응급차에 타서 보호자로 병원에 온 거죠. 근데 선배가 옷을 입고 있어서 어떻게 다친지는 잘 몰라도 이 옆구리 쪽에서 피를 엄청나게 흘리는 것 같더래요. 응급차에 이송이 되고 할 때 언니가 그 선배 옆구리를 이렇게 지혈하려고 막 잡고 끌고 하면서 언니 손이랑 이렇게 여기저기에도 피가 묻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선배가 정신을 잃으면 안 되니까 언니가 계속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선배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어디다가 다쳤어? 막 이러면서 막 말을 걸었대요. 근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렇게 뜨문뜨문 하는 말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대요. 저녁 약속이 있었으니까 집에 가서 책가방도 좀 놓고 꾸미고 가려고. 그리고 그 선배도 자취 중이었는데 자취방이 좀 이렇게 으쓱한 골목 끄틀머리에 있어가지고 그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어떤 아줌마랑 부딪혔다는 거예요. 내 체구도 왜소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못 봤다. 내 느낌상 모르는 사람인 것 같더래요. 근데 되게 세게 부딪혔나 봐요. 그래갖고 선배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아줌마가 사과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뛰어가듯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저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 막 이러면서 궁시렁거리긴 했는데 이게 골목길이고 좁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집으로 왔대요. 네, 자취하시는 대학생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 자취하면서 난방을 마음 놓고 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대신 겨울에는 좀 필수로 전기장판을 켜놓거든요. 근데 그날도 너무 추웠어가지고 침대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이제 학교에 갔어서 집에 오자마자 옷도 안 벗고 방에 불도 안 켜고 그냥 침대에 누운 거예요. 근데 약속 시간까지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침대에 누워 있을까 했는데 좀 따뜻하고 이렇게 노곤노곤 해가지고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잤을까? 약속이 있었던 게 이제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침대가 축축하더래요. 그래서 뭐야 전기장판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땀을 흘렸나 싶어서 불도 안 켰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침대를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데 이게 땀에 젖은 게 아니라 거의 물을 쏟은 것 마냥 찰박찰박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는 설마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 침대에다가 실례를 했나 싶어서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거울에 비친 게 자기 손에 피 그리고 옷도 다 피에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게 뭐지?
어디서 난 거지? 이러면서 옷을 패딩부터 해가지고 한 겹 한 겹 이렇게 들춰보는데 자기 옆구리에서 피가 진짜 울컥울컥 나오고 있더래요. 근데 그 상처를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랑 밀려오면서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친한 언니가 타이밍 좋게 전화를 한 거고 다쳤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자기가 분명히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골목길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 아줌마랑 부딪혔을 때 그 아줌마가 뭘로 나를 것 같다. 날카로운 걸로. 근데 그땐 몰랐대요. 그때는 그냥 부딪힌 줄만 알았지 전혀 아무런 통증이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옷을 들어 올릴 때까지도 안 아팠대요, 사실. 근데 뇌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뇌가. 이제 상처를 눈으로 보고 피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야 이제 상황 파악이 되고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언니가 저한테 이제 자기가 들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세상 진짜 무섭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우리 선배 수술 잘 돼야 되는데 어떡해.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잘 될 거라고, 수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같이 기다렸어요. 수술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렸고 조금 있다가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땡땡 보호자분 이러면서 언니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엉겁결에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일어나서 언니를 좀 쫓아다녔어요. 간호사분이 언니한테 뭐 수술은 잘 됐고 의식도 있으신데 피를 좀 많이 흘리셔서 좀 정신이 없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안내를 좀 받고 같이 그 선배한테 갔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언니가 선배한테 수술 잘 됐다더라. 다행이다. 선배 부모한테는 내가 연락을 할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선배가 저쪽 선반에 내 소지품들이 있는데 네가 좀 챙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한테. 언니가 알겠다고 잘 챙기겠다. 선배는 회복할 생각만 해라 하고 언니가 저를 보면서 리따야 네가 나 대신에 선배 소지품 좀 챙겨서 우리 집으로 좀 가 있을래? 나는 선배 옆에 좀 있을게 이러길래 그 정도야 알겠다고 언니가 잘 좀 받으려라 하고 선배 소지품이 있다는 쪽으로 가서 봤는데 제가 얼어붙었어요. 그 소지품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선배 패딩이 저랑 똑같은 민트색 롱패딩이더라고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같은 옷가게에서 산 같은 기장에 같은 색의 그냥 같은 제품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갖고 그 피칠갑을 한 패딩을 들고 그 선배한테 다시 가서 죄송한데 이 패딩 혹시 어디서 사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패딩을 샀던 그 학교 근처 옷가게에서 사셨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도 단발머리였어요. 옆에 있던 언니가 야, 너 왜 그래? 패딩이 왜? 막 이러길래 두 사람한테 근 2주 사이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나랑 부딪혔던 그 아줌마도 빨간색 십자가 귀걸이 하고 있었다. 쇼컷인데 그 귀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눈에 너무 확 띄어가지고 그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인지 놈인지 그 미친 사람이 솔직히 패딩 색깔이 너무 특이하니까 같은 패딩에 단발머리 한 여자가 우리 학교에서 나오니까 리따 넌 줄 알고 쫓아가서 해코지를 했나 보다 이러고 셋 다 비슷한 추론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선배를 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제 도어락을 누르던 사람도 제 친구 B네 자취집 앞에서 서성이던 아줌마도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한쪽만 하고 있는 빨간색 귀걸이를 봤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다 비슷하고 자취집들도 다 거기서 거기고 또 같은 학교 학생들이니까 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 선배한테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괜히 그냥 같은 패딩 입고 다니다가 피해를 당한 걸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막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 때문이라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선배가 그게 왜 너 때문이냐. 나쁜 맘 먹고 사람을 해한 그 미친놈이 잘못한 거지. 너는 잘못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새 무조건 잡아야 된다. 네. 근데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그 미친놈은 왜 이따 너를 쫓아다닌 걸까 하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행동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언니랑 선배가 너도 고생 많았다고 먼저 그냥 집에 가 있으라고 하길래 미안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알겠다고 하고 언니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 일이 저랑은 거기서 마무리가 돼요. 그 이후로 저랑 그 선배랑 둘 다 그 패딩 버리고 저는 바로 방 빼가지고 학교랑 되게 먼 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갔던 데가 저랑 그 선배가 패딩을 샀던 그 옷가게
거기 가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옷가게가 어디 이렇게 메이크업 브랜드 옷가게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보세 옷가게인데 그 사장님도 옷을 어디서 떼와서 그냥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랑 제 지인의 지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 보니까 그냥 혹시 모르니까 참고만 좀 해주셔라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 그러냐. 근데 안 그래도 사실 몇 개 없었던 제품이래요. 그 패딩이 자기가 떼와서 딱 2개 나갔다더라고요. 그게 저랑 그 선배였고 2개 나가고 2개 남았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또 자기 가게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 여기 대학교 여학생들인데 혹시 또 관련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민트색 패딩은 DP는 안 하겠다. 굳이 찾아서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DP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미친놈이 잡혔는지 벌은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친한 언니한테 그 이후에 몇 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정말 목표가 저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 아니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랑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언니가 선배랑 친구니까 선배한테 좀 물어봐 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그 선배가 그 일을 겪고 충격이 너무 크고 근데 그 사건 자체에 대한 해결은 봤대요. 잡힌 것 같더라고요, 범인이. 근데 더 이상 그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거나 설명하거나 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자기도 딱히 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그냥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런 일을 계속 끌고 가봐야 너랑 선배만 더 괴롭지. 어쨌든 잡힌 것 같으니까 그냥 맘 놓고 잊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마음속에 묻어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진짜 오랜만에 그 언니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저랑 또 그 언니랑 기억도 맞춰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 맞다 너 그 범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했었지? 이러면서 자기가 그 선배한테 그 일이 있고 몇 년 뒤에 후일담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이에 안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 언니도 괜히 또 잊혀진 기억을 막 들춰서 뭐하냐 싶은 마음에 저한테는 얘기를 이제서 해주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은 여자가 맞았대요. 아줌마래요. 헐. 나이는 50대고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래요. 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어떤 성적 차별을 한다거나 뭔가 분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정확히 병명은 뭔지 모르겠는데 주로 남장을 하시고 자기가 남장인 상태에서는 남자가 할 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라는 게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여성분들 치마 아래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자기는 사실 여자의 몸이니까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 목욕탕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행동을 마치 남자가 뭔가 불법 촬영을 하듯이 그 목적이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추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본인이 여성으로서 살아갈 때는 이게 사람이 왜 연배에 맞는 옷차림이나 행동거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연배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라든지 뭐 망사 스타킹 이런 거를 입고 좀 노출증 비슷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든지 그런 사람이고 전과가 되게 많았대요. 성추행, 일반 폭행, 음란죄? 뭐 이런 전과가 되게 많았고 근데 재판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 선배가 사건을 해결 보는 과정에서 그 범인의 범행 동기를 듣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선배가 직접 들은 건지 아니면은 뭐 형사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범인의 동기가 리따 너가 맞았다더라. 그날도 남자처럼 차려입고 늦은 시간에 아무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먹잇감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역 내에는 아무도 없었고 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여자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는 젊은 여자를 본 거죠. 그게 저였고요. 미쳤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도찰 같은 걸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따라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눈치를 채고 막 전화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막 문을 박차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수치심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재미나 같이 보면 되는데 사람을 벌레 취급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더라. 그런 애들은 진짜 따끔하게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제가 택시 타고 저희 동네로 오고 그럴 동안에 다 따라온 거예요. 미행하고. 근데 그 주변이 다 원룸촌이고 제일 가까운 학교가 또 저희 학교였다 보니까 저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날의 옷차림, 단발머리, 원룸촌에 산다.
아마도 여기 대학교 여학생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특정을 하고 저를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미행을 하다가 운이 좋게도 제 친구였던 B라는 친구를 마주쳐서 어떻게 이렇게 조카 핑계를 대면서 진짜 제 집을 알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겁을 좀 주려고 도어락 사건이 있었던 날 저희 집에 와서 새벽에 그렇게 도어락으로 막 장난질을 하다가 이 정도면 혼이 좀 났겠지, 이 정도면 반성을 좀 했겠지 싶어서 건물을 이렇게 나가서 돌아가는 그 타이밍에 경찰이 그 건물로 들어간 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폭발을 했다더라고요. 얘는 나한테 혼이 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경찰을 불러? 뉘우치는 게 없네. 그때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아무리 숨어서 기다려도 그 형광색 패딩의 단발머리 여자애가 안 돌아다니니까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닌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가 단발머리에 저랑 같은 패딩을 입고 있던 그 선배를 보게 된 거고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선배가 저랑 인상착의가 좀 비슷해가지고 그 미친 사람이 그 선배가 저인 줄 알고 잘못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 사람도 알고 있었대요. 그 선배가 제가 아니라는 걸.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원래 목표는 안 보이고 자기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네가 대신 죽어 라는 마음으로 선배를 찔렀다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진짜 벌써 10년이 가까이 된 얘기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겠다 하면서 근데 동시에 그 선배 언니한테 또 정말 너무 미안하고 뭐 이런저런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얘기했던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사실 그 선배도 너에 대한 감정이 곱지는 않더라. 물론 네 잘못은 하나도 없지만 그 선배는 아무래도 상해를 입었다 보니까 아직도 옆구리에 흉터가 크게 있고 그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후유증도 심했고 하다 보니까 너를 좋게 기억하지는 않더라. 근데 뭐 너랑 그 선배는 앞으로 만날 일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너는 사실 너 나름대로 네 신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거고 그 선배는 진짜 재수가 없었던 거지 뭐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아줌마는 전과도 많고 그랬어가지고 형을 받기는 받았는데 정신병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병동에 이송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도 친한 언니도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그 도시 자체를 떴다고 하고요. 저도 뭐 졸업하고 바로 해외로 나왔으니까 그 미친 아줌마의 현황을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쳤다. 진짜 네, 미친 여기까지. 사람이네 이거. 야, 네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 이런 행위 자체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왜 묻지마 범행이라는 게 있다고 맞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유명한 묻지마 범죄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 매스컴에 나와서 뭐 동기가 없습니다. 그냥 했어요. 뭐 악마가 시켰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남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네. 뭐 진짜 자기만의 아주 깊은 곳에서 자기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뭐 너는 진짜 나한테 혼이 났어야 됐다. 근데 네가 없어. 근데 누군가를 반드시 혼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나다. 근데 너가 없다? 지금 내 눈에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혼내줘야 되는 거예요. 미쳤네 진짜.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사상 자체가 다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이 얘기 듣고 정말 제 생각지도 못한 반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정말 그 선배한테는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 선배는 어쨌든 뭐 저는 사실 그 동네 뜨고 졸업하고 말았는데 그 사람은 몸에 상처도 있고 그 혼자 그거를 좀 감내했을 거를 그 사건 해결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형사님들이랑 뭐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사건을 어쨌든 계속 접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 감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오늘 리따님께서 이 해주신 이야기도 리따님이 너무 상상을 잘하게끔 잘 표현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랬겠구나 라고 동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정말 또 무서운 부분을 말씀하신 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들만의 이유가 있어서 더 무서운 거다. 네. 라는 것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리따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꼭 이야기 있으시다면 편하게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따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말씀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수많은 분들을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고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사건을 더 소름 끼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또 리따님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이야기도 레전드였고 저저번 이제 첫 번째 이야기도 레전드였는데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잘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였다는 게 제일 소름 돋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남자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근데 여자였다라고 또 밝혀지기도 했으니까 더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는 정말 무섭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배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배님 이야기 빠르게 만나야겠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돌비님. 달달한 목소리는 여전하세요, 항상. 왜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이게 목소리도 조금씩 변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항상 그냥 이런 너무 좋은 목소리, 항상 또 저희 시들모에서는 간혹 조인성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간간히 그죠? 너무나도 과찬이십니다. 목소리와 좀 말투가 비슷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도 한번 예전에 나왔었는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선배님? 오늘은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나라라던가 특정 인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비할 목적, 비판할 목적으로는 절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만약에 비하하잖아 이러는 사람 나오면 어떡해요? 그거는 제 탓이죠. 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처음에 이 부분을 넘기고 그랬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럼요.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리십니다. 전배예요. 그랬잖아. 이 이야기를 제가 돌비라는 애한테 듣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고 어디에서 들었는지 제 이야기 후반부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돌비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가 지역은 굳이 얘기 안 하고 바다 근처에 사는 중소도시였대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고 이 돌비는 외동 아들이었는데 집이 좀 굉장히까지는 아니어도 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차도 집에 3대나 있었고 어머님 차, 아버지 차, 그리고 따로 패밀리카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공장동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사무동을 운영하시는 그 부부끼리 둘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고 직원도 얘기 들어보니까 20-3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만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요 똘비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게 물론 부모님께서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시고 좋은 거 사주시고 하시는데 이 용돈에 대해서는 강력하시더래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하면서 그때 당시 용돈이 일주일에 10,000원이 채 안 됐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고 하면 교통비도 써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때리고 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일주일에 10,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용돈이 너무 적고 또래 애들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 보니까 돌비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주말 알바 이런 개념이 많이 없었나 봐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알바를 안 해봤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을 했던 게 용역 사무실을 가보자였어요. 이 친구가 그때 당시 키도 한 170 후반대 덩치도 한 70kg 후반 이렇게 나갔었으니까
피지컬로 봐서는 뭐 어른들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일요일날 그냥 다짜고짜 용역사무실 가봤대요. 그랬는데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으라고 하길래 이름하고 전화번호 띡 적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뭐 순서대로 사람을 써주는 거 하더니 똘비도 갑자기 일 나가라고 사람들이랑 섞어가지고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뭐 뗄 거 떼고 4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나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10,000원이 안 되는 용돈을 받다가 하루 일해갖고 그것도 한 5시쯤 끝난대요. 그게 그 4만 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최고다. 매주 일요일마다 나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부모님께서는 뭐 타치를 안 하더래요. 네가 나가서 그렇게 버는 거니까 알았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셔가지고 돌비는 매주 일요일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 끝나고 주말이 돼서 일요일만 되면은 매번 그 용역사무실에 나갔대요. 뭐 어떤 날은 일이 없어가지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보통 가면은 한 달에 그래도 한 2-3번 정도는 일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됐는데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름방학이 대략 이제 뭐 한 달이라고 치면 3일 동안 일단 죽어라 해서 방학 숙제 끝내놓고 12일 동안 노가다를 뛴 후 나머지 15일 동안 그 돈으로 신나게 지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고 실제로 3일 동안 죽어라 밤낮으로 고생해가면서 방학 숙제를 끝내놓고 4일째 되는 날 용역사무실을 나갔답니다. 가방에다가 일할 복장 그리고 신발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챙겨놔 놓고 용역사무실을 나갔는데 그날은 일이 없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고 그 다음날 이틀째 된 날 갔더니 또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공치나 보다 싶어갖고 자리를 나가려고 하는데 뭐 챙기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갔대요. 근데 그 용역 사무실에서 마침 전화가 띠리리리 울린 거예요. 사람 한 명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졸지에 늦게 나가던 돌비가 그 전화를 듣고 미적미적 거리면서 있었는데 그 용역 사무실 소장님께서 야 돌비 네가 나가라. 여기 뭐 작업반장 한 명 있고 뭐 화장실 짓는다고 하는데 너 여기 가봐라. 여기 며칠 한단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비는 아싸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작업반장이 차를 끌고 오니까 그 작업반장 차를 타고 그 공사장으로 갔대요. 거리가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끝나고 집에 가기도 편하겠다 싶기도 했고 일단은 보니까 작은 시골집 같은 거에 그 왜 외부에도 화장실 이렇게 지어놓고 하잖아요.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마당에다 화장실을 짓는 공사였는데 보니까 땅은 어느 정도 살짝 파놨더래요. 옆에 포크레인 작은 사이즈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땅 파고 하는 일인가. 왜냐면은 이 돌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다 보니까 그냥 뭐 하라는 것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하는 일인가 이거 봤더니 이 작업반장이 하는 말이 내가 포크레인 타고 여기 땅 파고 뭐 할 거면은 너는 옆에서 주변 정리해주고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땡보직을 구한 것 같다. 잘 온 것 같다. 여기서 잘 보여갖고 내가 남은 날 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면 되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 옆에 뭐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거 폐기물 나오면 그런 거 치워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가지고 이 작업반장이 하는 얘기가 너 밑에 탁 가지고 내려가서 땅 같은 거 이렇게 잘 다지고 내가 자재 내려주면은 그 자재 한쪽에 잘 갖다 놔놓고 퇴근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구멍 속에 내려가가지고 실제로 뭐 나무 썩은 거라든가 돌멩이 이런 거 포크레인 바가지 이렇게 내려준 거 거기다 딱딱딱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쇠파이프랑 뭐 건설 자재 몇 개를 내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잘 해놓고 그날은 그렇게 일하고 퇴근했답니다. 땀 한 방울도 안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인데도. 거기다가 목욕하라고 5,000원까지 사비로 주더래요. 그렇게 일을 하고 5,000원 목욕비를 받고 용역 사무실에 들려서 돈 4만 원을 받고 그렇게 퇴근을 하던데 기분이 너무 좋더랍니다. 여기는 4만 5천원짜리 일이구나.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새벽이 돼서 용역 사무실을 갔다가 오늘도 그 현장에 나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쭉 거기 나가라고 그래갖고 아싸 이러면서 또 그 작업반장을 기다렸대요. 작업반장이 와서 작업반장 차를 타고 다시 그 현장을 갔고 이따가 오후에 뭐 공구리 타설 시멘트 부을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거푸집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를 들어 뭐 시멘트를 부으려면 그 시멘트를 붓는 틀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 작업반장이 하는 말이 밤사이에 뭐 이것저것 막 찌꺼기라 쓰레기라던가 이런 거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싹 정리해서 올라와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돌비는 그 구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뭐 땅에 떨어진 것도 이런 거 주워놓고 그 다음에 건설 자재 같은 거 딱 정리해놓고 어느 정도 정리 다 된 것 같아서 올라가려 하는데 땅 한쪽에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거리더래요. 분명히 어제 포크레인으로도 꿍꿍 찍어놓고 그 다음에 삽으로도 탕탕 쳐놔가지고 좀 이렇게 땅이 반듯하고 어느 정도 단단한데
그 구석팽이 한쪽에 뭔가 뭐 반짝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갖고 이렇게 봤더니 은색으로 뭐가 반짝반짝 빛나길래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 푹 긁어갖고 그걸 빼봤는데 뭐 은장도 같은 게 하나가 있더래요, 이게. 그래갖고 뭐지 싶은데 이게 흙이 묻어가지고 막 더럽고 막 그러긴 한데 문양도 이뻐 보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작업반장이 야 똘비야 멀었냐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다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 은장도 죽은 거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렇게 올라왔대요. 올라와가지고 뭐 은장도에 대한 거 이따가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러는 찰나에 시멘트 하시는 팀들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철근하는 팀들도 와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뭐 하다가 똘비도 그 얘기를 까먹어버리고 그 마침 그 작업반장이 야 똘비야 너 오늘 여기 이 팀들 와버리면 너는 지금 할 일이 없다. 오늘 야리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야리끼리가 뭐냐면 일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 일이 끝나면 그날은 뭐 예를 들어 노가다 시간이 뭐 4시까지다 5시까지다 이게 아니고 일이 끝났으니까 하루 일당은 다 주되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야리끼리란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그 전설에 내려오는 그 야리끼리란 거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작업반장 차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스스로 걸어가지고 사무실에 들려서 또 돈을 받고 퇴근을 했답니다. 집에 가고 신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 돈으로 치킨 먹을까 뭐 사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주머니 속에 있는 인장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씻으면서 물로 좀 닦아봐야겠다 싶어갖고 샤워하러 가면서 그 은장도를 챙겨갖고 안으로 들어갔대요. 일단 샤워를 하고 그 은장도 흙을 이 샤워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지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쓰는 솔 있지 않습니까? 그 솔 가지고 박박박박 닦아봤더니 흙이라던가 이렇게 약간 좀 때 묻어있던 게 싹싹 벗겨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비누칠도 해보고 이러면서 싹 깨끗이 수건으로 물기도 말려갖고 딱 본인도 씻고 나와서 딱 봤는데 엄청 멋있게 생겼더래요. 그게 뭐 용 비슷한 문양이 막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은장도가 열리진 않더랍니다. 그래갖고 이게 오래돼서 녹이 슬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물기도 말려보고 나중에 해야겠다 싶어갖고 또 그리고 오면서 돈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대요. 뭐 치킨 사다가 어디 우리 짱 박혀서 아침 이슬이나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은장도는 햇빛 말린다 해갖고 창틀에다 놔놓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시장에 가서 치킨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리고 어디 뭐 구멍가게 가갖고 소주도 몰래 사갖고 어디 뭐 갓 같은 데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조용히 놀면서 아침 이슬 한잔을 했다 그래요. 그래갖고 어둑해지니까 친구들이랑 다 해산을 하고 집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는 오지 않으셨더래요 집에. 그래갖고 술도 취했겠다 싶어서 간단히 손발만 씻고 침대에 딱 누워갖고 아이고 빙글빙글 돈다 이렇게 딱 누워갖고 그대로 잠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까 낮에 말려놨었던 은장도가 생각이 나더래요. 요거 좀 열어볼까 이제 좀 말랐을라나 싶어가지고 그 은장도를 딱 꺼내서 봤는데 반짝반짝하니 물도 다 말라가지고 진짜 멋있더래요. 길이가 한 10cm에서 15cm 요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이게 왜 안 열리지? 잠금장치가 있나 싶어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잠금장치가 있던 건 아니고 털실만한 철사가 있어요. 잘 구부러지긴 하는데 요런 걸로 뭐 철 같은 거 고정시키고 때로는 요런 걸로 전선 같은 것도 고정시키는 게 있는데 요런 철사로 X자 매듭을 짓듯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해갖고 이 매듭식으로 이렇게 철사로 완전 감아놨더래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못 뜯나 싶어서 이리저리 해보고 바늘로 해보고 하다가 발톱깎이로 철사를 뜯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씩. 그래갖고 똑똑똑똑 이 철사가 뜯어지니까 다 뜯고 이렇게 한쪽에다가 치워놓고 옆에 이렇게 걸쇠 같은 걸 딱 걷으니까 은장도 칼집이 딱 벗겨지더래요. 칼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이게 보통 뭐 사극이라던가 이런 데서 보면 은장도가 그냥 까면은 그냥 뭐 단검 마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은장도가 아니고 무슨 일본도를 마치 축소시켜 놓은 듯한 한쪽은 날이 서려 있고요. 또 한쪽은 칼등처럼 날이 안 서려 있는데 날이 안 서려 있는 칼등 쪽에는 쌀알보다도 작은 한자 같은 게 빼곡하게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칼등면도 약간 포로스름한 것처럼 진짜 무슨 일본도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이거 보고 이거 진짜 멋있다. 야 너는 내 평생 비밀 무기가 돼줘야겠다. 내가 언제 이 비밀 무기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가 들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뭐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빛에도 비춰보고 하면서 이 은장도를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술기운이 자꾸 올라오고 졸음이 쏟아지고 하니까 칼집을 닫아서 본인 베개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해요. 잠을 자는데
끼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이거 뭔 소리야, 누가 뭐 창문 여는 소리인가 뭔 소리인가 해갖고 몰라 더 잘났다 이러는데 계속 끼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얘가 순간 놀래갖고 눈을 퍽퍽 뜬 거예요. 뭔 소리야? 이러고 또 눈을 뜨니까 조용하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잠결에 들은 건가, 꿈에서 들은 건가, 모르겠다, 속도 아프고 죽겠다 싶어갖고 다시 눈을 딱 감고 30초쯤 됐나? 베개 밑에서 끼릭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베개 밑에서 이 소리가 딱 들리다 보니까 본인이 그 은장도를 베개 밑에 넣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이거 뭐 은장도 뭐야, 이거 내가 자다가 이게 몸질해가지고 이게 혹시 뚜껑이 열렸나, 칼집이 열렸나 싶어갖고 왼손을 베개 속으로 손을 딱 넣었는데 그 순간 왼손이 뜨끔하더래요.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면서 상체를 세우면서 손을 딱 봤더니 피가 철철 나고 있더랍니다, 왼손에서. 그래갖고 뭐야 싶어가지고 일단 왼손에 피가 나고 있으니까 방불을 켜고 휴지로 갔다가 이렇게 지혈을 했대요, 일단. 그래갖고 놀라갖고 오른손으로 베개를 딱 걷어봤더니 이 은장도가 칼집이 완전 열어져 있었고 본인이 손을 딱 넣으면서 뭐 칼에 베었나 그 칼에 그 똘비에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묻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재수없어 죽겠다고 하면서 순간 짜증이 나갖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 은장도 뚜껑이랑 은장도 집어서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거실로 나가가지고 데일밴드 손에다 딱 붙이고 내가 괜히 저런 거 주웠다가 손가락이나 비고 꽤나 세게 비웠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처리해놓고 피 묻은 거 대충 이렇게 이불이랑 베갯잎 같은 거 갈아놓고 그대로 잠을 들었대요. 왜냐면 내일 또 일 가야 되니까. 그러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가방에다가 일할 옷 챙기고 그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똘비야 밥 먹어라 해갖고 밥을 먹고 이제 가방이랑 챙겨갖고 나갈라 하는데 책상에서 순간 뭐 반짝거리는 게 보인 것 같아서 책상 쪽을 딱 바라봤는데 어제 내가 던졌었던 그 은장도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내가 저거 던지지 않았나? 이러면서 본인 왼손을 쳐다봤는데 베인 자국도 있고 반창고도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꿈 아닌데 내가 어제 분명히 창문 밖에 집어 던졌는데 왜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몰라, 일단은 모르겠고 일단은 가자 싶어가지고 얼른 그 은장도도 본인이 주머니에 챙겼대요. 가는 길에 어디다 던지려고. 용역 사무실에 가고 있는데 똘비네 집에서 용역 사무실에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다리 옆에 개천이 흐른대요. 지나가다 개천 딱 있길래 여기다 던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딱 그 다리 지나는 길에다가 은장도를 들어갖고 개천에다 집어 던지고 전력 질주를 해갖고 용역 사무실까지 뛰어갔답니다. 여름인데 한 10분 정도 그렇게 전력 질주해갖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덥겠어요. 사무실 도착했는데 옷이 다 젖었더래요. 그래갖고 용역 사무실에 계신 같이 일하는 인부들도 야 똘비야 너 왜 옷이 다 젖었냐 그래가지고 뛰어와서 그렇다고. 그래갖고 뭐 땀에 젖은 정도가 아닌데 완전 절었는데 그래서 너 옷 갈아입고 출발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쵸 저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해갖고 용역 사무실 한 구탱이 가갖고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가방을 쫙 열었는데 가방 딱 열자마자 보인 게 은장도더래요. 순간 굳은 거예요. 똘비가 나 분명히 저 개천에 버렸는데 막 머리가 어지러운데 그 용역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 옷 갈아입고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이제 그 현장 반장 오면은 너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예 하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 또 그 현장 작업 반장님이 오셔갖고 그 반장님 차를 타고 그 현장을 도착을 했대요. 현장 도착을 해갖고 차에서 가방을 꺼내서 한쪽에다 툭 내려놓는데 가방이 다 젖어갖고 가방에서 물이 새어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그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다고? 가방 밖으로 저렇게 물이 셀 때까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물음표가 엄청나긴 했지만 또 당장 일해야 되고 그때쯤 되니까 시멘트 칠도 해놓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좀 많더래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작업을 열심히 하고 하다가 또 저녁 돼갖고 퇴근을 해갖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뭔가 이 은장도 내가 버렸는데 내가 이거 꿈을 꾼 건가 싶어가지고 은장도 칼집을 딱 열었는데 이 은장도 아래에 본인이 흘린 피가 그대로 굳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피 묻은 것도 찝찝하고 별생각 다 드는데 그때쯤 돼갖고 또 친구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돌비야 방학인데 우리끼리 또 조용한 데 가서 또 이슬 한잔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금방 나갈게 하고 그냥 은장도 대충 옆에다 내팽개쳐놓고 또 나가서 또 아침 이슬을 한잔 했답니다. 그러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좀 약간 겁이 나는 것도 있었고 얼딸딸한 게 있었는데 이게 아침 이슬을 먹고 나니까 이게 용기가 솟아난 거죠. 아침 이슬을 먹은 게 아니라 용기를 먹었는지.
그 은장도를 다시 한번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저 멀리 던져서 하늘에 별이 배라는 식으로 힘껏 던졌대요. 나는 분명히 던졌다. 분명히 던졌다. 진짜 던졌다 하고 창문도 닫고 창문을 걸쇠로 잠그고 나 이제 산다. 나 분명히 던졌다. 이거 꿈 아니다 하면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본인이 TV를 보고 있더래요. 이 TV 속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본인이 출근하는 것처럼 복개천을 이렇게 건너고 있더래요. 다리를 이렇게 건너다가 개천에다가 뭐를 딱 던지고 전력 질주하고 달려가더래요. 그렇게 화면 밖에서 사라지더니 갑자기 화면 안으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 다리 옆에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몸이 홀딱 젖어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오더니 양손에 은장도를 쥐고 웃으면서 화면 밖으로 걸어서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고 본인이 자고 있는 장면이 찍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밖을 나가요. 밖을 나가더니 조금 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 양손에 요 은장도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화장실로 가더래요. 그 은장도를 가지고. 그 TV 화면이 화장실을 비추고 있는데 본인이 쓰는 칫솔을 가지고 그 은장도를 열심히 닦더래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본인 칫솔 가지고 열심히 닦는데 그 칫솔을 보니까 피가 묻어있는 그 칼을 닦다 보니까 그 칫솔에도 피가 다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닦아놓고 그 칫솔을 헹구지도 않고 그대로 그 칫솔거리에 걸어놓고 방에 들어갔더니 자더랍니다. 요 꿈을 끄고 똘비가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그러더니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어딜 갔냐면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서 칫솔거리에 있는 자기 칫솔 딱 꺼내봤더니 칫솔에 피가 흥건히 묻어있더랍니다. 얼거토래요. 화장실 그 바닥에 그냥 철썩 주저앉았대요. 이거 뭐지? 나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엄한 데 버리면 또 내가 가져오는가 보다. 있던 데다 갖다 놓자. 그 구덩이 있던 데다 갖다 놓자 싶어갖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그 은장도를 본인 스스로 챙겼답니다.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작업반장에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은 후 주머니에다가 은장도를 챙겼대요.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쪽에다가 다시 저 은장도 잘 박아놔야겠다 싶어갖고 그 은장도를 챙기려고 가방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또다시 뜨끔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는데 작업반장이 뭐 이렇게 근처에 있었는데 야 무슨 소리야 뭐 똘비야 다쳤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손 빈 거 같다고 손 빈 거 같다 이랬더니 사내 칠칠맞게 기다려봐 하면서 차로 가더니 반창고 같은 걸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한 손으로는 배인 손을 붙잡고 반창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작업반장이 손을 딱 보더니 야 너 뭐 배웠다며 어디 배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요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손이 멀쩡하더래요. 며칠 전 배인 상처만 조금 아물어 가는 것만 보이지 좀 전에 분명 뜨끔하는 그 고통이 있었는데 말짱하더래요. 그리고 작업반장이 눈 이렇게 약간 내리 깔면서 너 뭐 배웠다더니 뭐야 괜히 일하기 싫어갖고 이거 뺑키 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에요. 저 가방 속에 손 넣었는데 칼에 비었나봐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작업반장이 칼? 무슨 칼? 이러더래요. 똘비도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그 당황함과 표정이 이 작업반장한테 보였나 봐요. 갑자기 눈빛이 싹 야릇해지더래요. 그러더니 뒤를 돌아가고 갑자기 자리를 뜨더래요. 똘비도 눈빛이랑 표정이 좀 이상해진 거를 확연히 느끼긴 했는데 일단은 그런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옷은 갈아입고 그 화장실 공사하는 그 주변에서 푸성거리고 있었는데 한 10분, 15분이 다 돼가도록 작업반장님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셨나 싶어갖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한 30분쯤 돼가지고 작업반장이 차를 타고 그 집으로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웬 젊은 여자랑 같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는 또 누군가 했는데 얼굴이 허옇고 단발머리를 했는데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허옇고 입술이 굉장히 빨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 나오는 여자아이 인형 섬뜩해 보이는 그런 인형처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본말로 이 작업반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작업반장이 굉장히 놀라더랍니다. 그러고 이 작업반장도 어디서 배웠는지 일본어로 그 여성분한테 제 차 뭐라고 묻더래요. 막 서로 썰라썰라 하더니 여자애가 뭐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그냥 등 돌려갖고 집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자마자 이 작업반장이 순간 눈이 돌아갖고 똘비 멱살을 잡더래요. 야 너 미쳤냐? 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또 이거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멱살이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멱살가 본인 이렇게 잡으면서 위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죽일 것처럼 눈에 핏발을 세워갖고 이렇게 멱살과 볼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탁 놓더니만 딱 일어나갖고 웃더래요. 갑자기 하하하 막 웃더니 뭐 이러나 저러나 매한가지 뭐 이러면서 야 똘비야 공사는 오늘부로 끝이다. 너도 오늘부로 끝이요. 가 이러더래요. 내 일당 오늘 것까지 챙겨줄게. 가 이러더래요. 똘비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방금 좀 너한테 막 멱살잡고 한 거는 미안한데 공사는 오늘이 끝이야. 더 볼 일 없어. 잘 가. 빠이빠이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대로 옷도 못 갈아입은 채 가방만 챙겨갖고 터벅터벅 그 집에 나왔는데 이게 뭔가 싶더래요. 괜히 내가 이거 은장도 하나 잘못 주웠다가 이런 꿈도 꾸고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방금 죽을 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일도 끝났고 돈도 일단은 준다고 하니까 마무리는 지어야겠다 싶어서 용역사무소에 가서 그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네. 집에 돌아와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는데 답이 도저히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부모님 오면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밥 먹고 이것저것 하다가 본인이 잠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분명 자기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는데 분명 어디 산 어디 중턱에 깜깜한 밤에 본인이 서 있더랍니다. 여기 어디야?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산 밑으로 이렇게 불빛들이 보이고 건물들을 대충 보아하니 뭐 동네 뒷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다행히 뭐 등산로 길도 보이고 해서 얼른 뛰어가지고 그 산을 내려왔대요. 이거 안 된다. 집에 가자마자 바로 부모님한테 얘기해야겠다 싶어갖고 집으로 갔는데 본인이 집까지 대략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산 초입에서 집까지 뭐 20분이 걸린다 하면 집에 도착한 게 4시간이 넘어서 집에 도착했대요. 자꾸 가다가 본인 기억이 끊긴 것 같고 내가 집을 가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차도를 걷고 있다던가 또 정신을 차리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또 뭔가 흐릿흐릿한 것 같은데 갑자기 본인 학교에 있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 정신이 깜빡깜빡하면서 이상한 장소에 와 있더래요. 나중에 본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간신히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똘비를 보면서 너 어디서 지금까지 뭐하다 왔고 너 저 옷이랑 너 지금 행색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대요. 내가 어디 현장 가서 뭐 은장도를 주웠는데 뭐 이렇게 돼갖고 내가 꿈에도 보이고 일본말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잘렸다고 가라 그러고 이런 일련의 얘기를 싹 했더니 아버님께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혀를 차더랍니다. 그래갖고 그래 일단은 그럼 오늘은 자라. 오늘은 자고 내일 일어나는 대로 아빠가 발품 좀 팔아보려니까 오늘 일단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돌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왜냐면 학생이고 본인이 이렇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자고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비 아버님께서 굉장히 분주하더래요.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나 잠깐 나온다고 하고 돌비야 너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막 나가셔서 점심때쯤 돼갖고 돌아오시더래요. 야 돌비야 너 나랑 여기 좀 같이 가자. 그래갖고 아버님 타가지고 도착한 곳이 한 무당집이었다고 합니다. 무당집을 도착해서 그 무속인 방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열리자마자 보통 집 같은 데 가면은 무속인 분들이 앉아 계셔요. 바닥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다가 문이 벌컥 열리니까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여성 무당이 돌비를 쳐다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더니 한쪽 바닥에 오바이트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조금 이따 부를 테니까 나가 있어봐요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똘비와 똘비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뭔 상황인가 해서 어벙벙 하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났나? 갑자기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방 문을 여서 들어가 봤더니 바닥에 그 당시 무속인 분이 앉아 계시던 바닥에 부적, 신장칼, 방울, 오방기 이게 다 펼쳐져 있더래요. 야 기운도 어느 정도 눌러놨고 일단은 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비 아버님과 돌비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했대요. 무당분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이거 일단 사주 옮겨 심어야 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똘비 아버님께서 예? 이랬대요. 이름 바꾸고 사주 옮겨 심어야 되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실제적으로 이름 바꿔야 되니까 그것도 준비하시고 나는 다른 쪽으로 준비할 거고 이거 나 혼자 못해요. 주변 무속인들 도움 받아야 되니까 이거 아버님 돈 많이 들어. 나 장사할 사람은 아닌데 돈 많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원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이렇게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똘비 아버님도 일단은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현금 땡길 수 있는 것도 땡기고 여기저기 손도 벌리고 하면서 거액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액을 준비를 하고 돌비 이름도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예를 들어 돌비 이름이 김돌비예요.
이름을 바꾸되 지금 한자 들어간 거 짓지 마. 순 우리말로 해. 순 우리말로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김돌비에서 예를 들어 뭐 김미리네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김미리네로 이름을 바꿨고, 근데 이 이름을 바꾸는 기간이 보통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한 달이 채 안 걸려요. 한 달이 채 안 걸리는데 3개월이 걸렸답니다. 돌비만 그런 현상을 겪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돌비 아버님도 자꾸 개명을 신청을 하러 갈라 하면 어느 순간 본인이 회사에 있다던가 뭐 엄한 동네에 가 있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상황을 해서 그 무속인한테 전화했는데 그렇게 겪게 되고 그렇게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이 구간은 내가 나설 수 없어. 당신들의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탐하가고 감내해가고 진짜 고생해가면서 이름을 바꾸고, 또 그 젊은 무속인은 사주를 옮겨 심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돌비 머리카락, 손톱, 발톱 모아가지고 흰 종이에 싸서 들고 오세요. 그리고 이름 개명 신청이 법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 전에 김미리네가 아닌 김돌비의 사주를 이 인형에다 옮겨 심고 이 인형을 땅속에 묻으면 아마 그 악귀가 요 인형을 쫓아갈 것이고, 악귀가 인형을 쫓아가게 되면 그때 이 인형을 봉인할 것이니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 준비해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버님께서 알겠다고 얘기하고 집에 와서 돌비한테 얘기를 하려는데, 이 돌비 아버님께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무속인 분한테만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여기 무속인, 저기 무속인, 여기 무속인 다 알아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비슷한 얘기 하더래요. 사주 옮겨 심어야 된다, 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무당 분께서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할머니 무당분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예? 다른 무당분께서는 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 근데 할머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냐. 아니, 악귀고 악신이고 간에 바로 떼내면은 살해사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데 그걸 그렇게 옮겨 심어서 한 방에 끝낸다고? 아니 될 일이다. 이거는 기도도 하고 본인이 감내할 거 감내하면서 양의 기운을 받아가며 세월로 씻어내야 된다. 이거 괜히 급한 불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당장 이렇게 해버리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벗겨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분명 해 입고 또 이거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질 텐데 나는 진짜 말리고 싶다. 외동 아들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일단은 개명 신청한 건 잘했는데 나머진 세월로 씻어라, 기도로 씻어라, 양의 기운으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버님께서는 엄청 급하긴 급한데 또 함부로 급하게 요걸 떼내면은 해가 된다고 하니까 양쪽에서 갈팡질팡 한 거예요. 그렇게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인형에다가 사주를 옮겨 심는 이 식을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해당되는 날짜가 돼서 먼저 만난 그 젊은 무당, 요 무당분을 A 무당이라고 할게요. A 무당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돌비 아버님한테. 돌비 아버님이 못 받았대요. 왜? 둘 다 못 믿겠더래요. 세월로 씻는다는 말도 난 이해를 못하겠고 바로 그냥 이걸 뜯어낸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양쪽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갈팡질팡해서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고 이번엔 다른 무속인한테 갑니다. 또 아예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무속인한테 갔더니 이분도 얘기하는 건 사주 옮겨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결과적으로는 한 명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사주 옮겨 심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 사주 옮겨 심는 게 맞겠다. 할머니 따라 괜히 이렇게 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단숨에 걷어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먹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 A 무속인 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일단은 뭐 그동안 그리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하면서 돈도 나갔을 테니까 급하니까 그 A 무속인 점집으로 가봤대요. 신당으로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래요. 이거 무슨 상황인가? 왜 문이 닫혀 있나 싶어가지고 막 문도 두드려 보고 뭐 전화도 계속 해보고 하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더래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끊고 하던 찰나에 똘비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집으로 와보라고. 돌비 이상하다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바로 그 길로 차 시동을 걸어갖고 집으로 갔대요. 돌비가 누워서 개거품을 물면서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돌비야, 야 정신 차려봐 얘기하는데 거품을 물고 난리더래요. 그래서 급하니까 응급 앰뷸런스 불러갖고 응급차로 돌비랑 돌비 어머니 그 병원에다가 모셔놓고 다시 한번 그 무당집을 갔는데 그 몇 시간이 안 되는 사이에 문이 열려있는데 무당집 안에 짐이 하나도 없더래요. 언뜻 봤을 때 도망간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똘비 아버님께서 전화를 했던 다른 무속인 분들, 그 A 무당과 같은 의견이셨던 분들 전화를 했는데 하나같이 다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그렇게 전화를 해보고 전화를 여기저기 다 안 받으니까 완전 진짜 멘탈이 붕괴돼갖고 가만히 있는데 그 할머니 무속인 무당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거는 뭐 숨기고 내가 간쟁이가 되고 이런 게 없더래요. 체면 다 내팽개치고 다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무속인들 다 전화 안 받고 누구는 지금 짐 싸서 나른 것 같고 나 지금 아들은 지금 엄마랑 병원 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내 얘기 들어주세요. 그냥 이 늙은이 밥값만 챙겨준다 생각하고 아들 데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 아버님께서 돌비를 데리고 그 할머니 무속인 할머니 무당분께 가서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그 할머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좋은 기운도 받고 진짜 넓은 바다에 가서 좋은 기운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운이 본인의 내재돼 있던 그리고 본인이 때때로 기억이 나가서 엄한 데 가 있고 이러는 증상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이런 증상이 사라지면서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학 단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해리성 인격장애. 예, 맞아요. 해리성 인격장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돌비 아버님께서 이번에는 완전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쪽으로 지금 다 됐더니 이제는 병으로 오는구나 싶어갖고 이거를 또 무속인 분께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 무당분께서는 이거는 그거대로다. 이쪽으로 치료도 받고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치료를 받아라. 분명히 낫는다. 아들 살릴 수 있다. 내 말 믿어라. 이 늙은이 말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근 10년이 다 되는 시절 동안 이 기도와 그리고 이 약물 치료와 그 다음에 이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지금까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라고 이 똘비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한 곳이 저희 이모님 무당집이었고 이 똘비는 저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정모날 술을 먹고 본인 집에서 잤다가 저랑 사이좋게 귀문이 열린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 무당 이모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이 돌비라는 동생이에요.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김미리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미리네라는 친구가 이거 가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이렇게 잘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잘 처리가 됐다니 다행이네. 그러면 그 할머니 무당분은 어떻게 되셨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해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저와 이모님 그리고 요 미리네라는 친구가 같이 있는 자리예요.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김돌비에서 김미리네가 됐고 그 할머니 무당분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쌈 싸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얘기 잘 듣고 좀 약간 끝에 감동적인 이런 얘기 듣고 이러고 있다가 이모님께서 갑자기 욕을 하시니까 순간 멍 때렸어요. 멍 때렸는데 멍 때려서 이모님 쳐다봤다가 이 돌비를 쳐다봤는데 제가 돌비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돌비 한쪽 입술에서 검은색 실이 턱 밑에까지 쑥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순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얼어붙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실이 턱 밑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마치 침을 이렇게 흘리다가 파면은 들어가듯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저 김미리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아니 너 김돌비겠지. 아니 그 이전의 존재겠지. 저기요 김돌비씨 아니 김미리네 씨. 나 얘기 잘 들었으니까 그대로 기어나가서 다시는 전배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조용히 짱박혀 사세요. 전배야 마중 나가지 말고 그대로 이 미리네 제발로 꺼지라고 해. 제가 예? 말 못 들었냐? 김미리네한테 제발로 나가서 제발로 꺼지라고 얘기 전에 이렇게 목소리에 진짜 힘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 그냥 얼어붙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전배야 이모 얘기 잘 들어. 당장 김미리네 씨한테 제발로 나가서 꺼지라고 전화라고. 제가 야 미리네 야 일단 가봐. 형이 전화할게. 아니 그냥 그 길로 꺼지라고 말해 선배야. 제가 그때는 뭐 더 이상 끌고 자시고 할 게 없더라고. 야 꺼져. 꺼져. 그러니까 이 김미리네라는 친구가 씩 웃더니 안 그래도 슬슬 떠날 때 된 것 같다 싶었다. 잘들 계셔요.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러고 그대로 인나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문이 딱 닫히자마자 이모님께서 옆에다가 바로 토사를 하셨어요.
진짜 내가 문자 그대로 뒤질 뻔 봤다고. 전배야, 와. 내가 전에 얘기했지. 내가 찌 잠깐 나갔을 때 얘기했지. 왜 남의 사주를 사냐고, 왜 안 보이냐고. 꽁꽁 박혀 숨어있네. 김미리네 안에 꽁꽁 숨어서 김돌비로 살고 있네, 저 새끼. 와, 나 살다 저런 놈 처음 봤다. 내 가슴이야. 내 심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왜 예전에 제가 돌비님 90만 때 제가 촛불살기 식으로 뭐 얘기 하나 꺼내겠다 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고요.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막 소름 돋고 진짜 그 생각하니까 떨려가지고 진짜 이 얘기를 제가 해주려고 다시 돌아왔다 싶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떨었어요. 얘기하는데. 아니요, 역대급을 넘어서 이거는 길이길이 기억될 이야기예요. 진짜 떨었다. 진짜 괜히 전배님께서 이거를 100만 찍으면 뭐 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었긴 했네. 예, 좀 진짜 제 인생의 진짜 최고의 공포였어요. 그 순간이. 아무튼 전배님의 초필살기를 맞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피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도 약속 꼭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아이고, 감사해요.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도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분들 엄청난 소름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배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처음부터 특이했고요. 그 다음부터 쭉 정말 무서우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돌비 전설의 배송맨 검색하시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